프랭크가 떠난 뒤에 정막은 귀를 막았고 떨쳐버릴 수 없는 무게처럼 저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로 다가오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부주의하고 날 것 그대로 여과 없이 내뱉었던 말들이 이제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고 하나하나가 수년 동안 이어져 온 연약한 유대감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미아는 공기의 변화를 느끼며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에블린, 그녀가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정말 진심이에요. 아니면 그냥 답답해서 하는 말인가요? 저는 부끄러움의 열기가 뺨으로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얼굴을 손에 묻었습니다. 더는 모르겠어요, 미아. 둘 다일지도 모르죠. 사실 저는 모든 말을 진심이었지만 소리내어 말하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프랭크가 나쁜 사람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는 친절하고 믿을 수 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제가 한때 깊이 존경했던 자질이었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우리 사이에는 점점 커져만 가는 틈새로 인해 그런 특성이 가려져 버렸죠. 우리는 더 이상 함께 웃지도 꿈을 공유하지도 열정적으로 논쟁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습관과 의무로만 연결된 평행선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미아는 한숨을 내쉬며 앞으로 몸을 숙여 제 어깨에 안도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와 얘기해야 해요, 에블린. 이렇게 등 뒤에서가 아니라 얼굴을 맞대고요. 문제가 있다면 무시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녀의 조언은 논리적이었지만 프랭크와 마주할 생각을 하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나 자신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미 일어난 피해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마치 신호라도 하듯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우리 둘을 놀라게 했습니다. 프랭크가 돌아왔어요. 그의 발소리는 신중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도에 울려 퍼졌고 그가 부엌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프랭크, 제가 갑자기 서서 더듬거리며 당신이 여기 있는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눈을 피하며 식료품 봉투를 카운터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군요. 그의 어조는 그 어떤 비난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 중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미아는 우리 사이를 흘끗 쳐다보며 남을지 떠날지 결정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일어서서 짐을 챙겼습니다. 가야겠어요. 그녀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리더니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혼자 남게 되자 방이 더 좁아져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프랭크는 바쁘게 식료품 포장을 풀며 기계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뭐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대신 저는 프랭크가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화났을까? 상처받았나요? 실망했을까요? 아니면 더 심하게는 무관심했을까요? 마침내 그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을 때 그의 눈은 경계심이 가득했고 턱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는 안정된 목소리로 물었지만 고통으로 물들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제 눈에서 눈물이 고여 앞이 흐려졌습니다.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프랭크. 그것은 우리가 어딘가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리워요. 그는 한참 동안 날카로우면서도 아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도 없이 돌아서서 부엌을 나갔고 저는 단절된 관계의 잔해와 함께 홀로 남겨졌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집안은 점점 더 조용해지고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머릿속으로 되풀이하며 단어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를 분석했습니다. 미아와의 카타르시스적 분출로 시작된 대화가 훨씬 더 파괴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결혼 생활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을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프랭크가 없는 집은 엄청나게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벽 자체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
혹은 내가 버린 것을 애도하는 것처럼 모든 방이 그의 부재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그가 남긴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칫솔은 여전히 싱크대 옆 거치대에 놓여 있었고 그가 가장 좋아하던 머그잔도 카운터에 그대로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것도 더 이상 그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처 없이 방을 돌아다니며 그가 쓰던 물건들, 그가 읽던 책과 깜빡하고 가져가지 않은 재킷을 집어들고 마치 그것들이 우리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으로 가까이 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꽉 붙잡아도 내 안의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틀째 밤이 되자 피로가 몸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툼의 모든 순간을 반복해서 되풀이했습니다. 미아에게 했던 말들이 더 날카롭고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별표 그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별표 내가 정말 그렇게 믿었던 걸까? 아니면 그 말은 좌절감에서 비롯된 되돌릴 수 없는 찰나의 충동에서 나온 말이었을까요? 가장 상처받은 것은 제가 얼마나 불공평했는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프랭크는 완벽하지 않았고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노력을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그를 밀어냈을 때에도, 제가 그에게 화를 내거나 그를 차단했을 때에도 그는 곁에 머물렀어요. 그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저는 이 차갑고 조용한 집에 혼자 누워 그의 존재를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함께 커피를 마시며 보낸 나른한 일요일 아침, 나란히 영화를 보던 조용한 저녁, 길을 걸을 때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그의 모습 등 행복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들이 사라진 것은 우리가 어떤 근본적인 결함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의 어딘가에서 제가 우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그랬을까? 언제부터 내가 그렇게 씁쓸해졌고 내 인생의 모든 잘못에 대해 그를 비난하는데 급급해졌을까요? 나도 힘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손가락질하는 것이 더 쉬웠을까요? 어쩌면 나도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아내가 아니었을까? 셋째 날 새벽이 밝아오고 침실에 창백한 빛이 드리워지자 저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날 것 그대로의 흐느낌이었습니다. 죄책감, 후회,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망쳤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모든 것의 무게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다 감정의 폭풍 속에서 희미한 명료함이 떠올랐어요. 프랭크가 다시 돌아온다면, 내게 다시 기회를 준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요. 더 잘해야만 했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남편을 잃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가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돌아온다면 저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입을 열었다 닫으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마땅한 말을 찾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의 무게가 우리 사이를 무겁게 짓누르며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한때 서로를 깊이 사랑했던 두 사람이 어떻게 낯선 사람처럼 마주 앉을 수 있었는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프랭크, 제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한 말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들리진 않았어요. 그때 그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안정적이면서도 멀게, 마치 나를 진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꿰뚫어 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는 저보다는 거의 자기 자신에게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진짜 같았어요, 에블린. 솔직하게 느껴졌어요. 그의 침착함이 분노보다 더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만약 그가 소리를 지르거나 저를 비난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확신, 이 냉정한 명료함에는 변명이나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고, 그래서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좌절했고
여러분에게 화풀이를 했어요. 우리한테요. 당신을 해치고 싶지 않았어요. 프랭크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한숨을 쉬었다. 잠시 동안 그는 피곤해 보였고 너무나도 피곤해 보였고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항상 저의 버팀목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그 남자는 수년간의 깨어진 관계의 짐을 혼자 짊어지고 지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분노보다는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진심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우리는 이 집에서 유령처럼 살아왔고 실제로는 연결되지 않은 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더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솔직함은 그 어떤 비난보다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말이 제 안에서 고통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파트너가 아닌 서로의 삶의 동반자가 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죠? 나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다. 떠나는 거예요. 그는 망설이며 손가락으로 무릎을 가볍게 두드렸는데 이는 그에게서 보기 드문 불확실성의 신호였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우리 둘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부터도 알아낼 시간이요. 그가 일시적으로라도 떠난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황이 제 안에서 날카롭고 질식할 듯이 솟구쳤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요. 저는 제 자신도 깜짝 놀라며 얼버무렸습니다. 내가 이걸 고치고 싶다면요. 이를 바로잡으려면요. 돌아온 후 처음으로 프랭크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습니다. 희망인지 그리움인지 모를 무언가가 희미하게 보였지만 그것은 나타나자마자 사라졌습니다. 그럼 증명해봐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를 위해 싸울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지금은 우리가 같은 것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요. 에블린. 그의 말이 제 발 앞에 던져진 도전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사과나 약속이 아니라 행동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제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요. 그럴게요. 저는 이제 좀 더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할 거예요. 프랭크는 표정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그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두고 보죠. 그가 일어서서 주방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저는 방금 일어난 일에 거대한 파장이 제 몸을 덮치면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었지만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재건하느냐 아니면 영원히 잊어버리느냐의 기로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제 안에서 결심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싸우지 않고는 그를 보내지 않겠다고요. 그의 말에 무게가 화물 열차처럼 저를 덮쳐서 숨이 막히고 발걸음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아파트 밖 복도의 희미한 불빛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노출을 느꼈습니다. 몇 주 동안 저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모든 것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죄책감, 그가 얼마나 외로워졌는지 보지 못했다는 죄책감,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서서 그가 지친 표정과 결연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로를 붙잡고 있다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프랭크는 문틀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가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지만 침묵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더는 모르겠어요. 에블린. 어쩌면 우리 둘 중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을지도 모르죠. 그의 솔직함은 그 어떤 비난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니라 슬픔과 체념, 어쩌면 후회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스스로에게 허용하지 않았던 일종의 명료함이었습니다. 당신을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소리내어 말하면 진실이 될 것만 같아서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난 그냥 길을 잃었어. 모든 것에서요. 1. 내 자신의 좌절감, 우리 또는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너무 늦을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당신을 외면하고 있었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프랭크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당신만 길을 잃은 게 아니에요, 에블린. 나도 우리를 위해 싸우는 걸 그만뒀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언젠가부터 당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포기했죠. 그의 고백은 저를 놀라게 했고 제가 피하고 있던 진실, 즉 제가 그를 실망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둘 다 서로를 실망시켰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벽이 넘을 수 없을 때까지 우리는 벽돌 한 장 한 장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깨달음에 무릎이 약해졌고 저는 문틀을 붙잡고 지탱했습니다. 하지만 전 지금 여기 있잖아요. 제가 필사적으로 말하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나 여기 있어요, 프랭크. 이제 제가 잘못한 모든 것이 보이고 고치고 싶어요. 제발 방법만 말해줘요.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며 제가 하는 말이 진심인지 가늠하려는 듯 제 눈빛을 살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한숨을 쉬며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는데 저는 그 제스처를 좌절과 피곤함의 표현으로 알아챘어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에블린. 스위치 하나만 돌려서 수년간의 소홀함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아요. 알아요. 저는 목소리가 꺾이면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전 기꺼이 노력할 거예요. 무슨 일이든 할 용의가 있어요. 다만 제발 저를 완전히 떠나지 마세요. 잠시 동안 저는 그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반짝이는 것 같았고 그가 자신을 둘러싸고 쌓아올린 벽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희망은 사라지고 퇴소 이후 줄곧 지켜보던 경계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낼 시간이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구할 가치가 있는 우리가 아직 남아있는지요. 그의 말은 무겁고 마지막처럼 우리 사이에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고 제고해달라고 간청하고 싶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 한 번의 대화나 절박한 간청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는 온몸으로 항의의 소리를 지르면서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요. 프랭크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안 그럴게요. 하지만 당신도 나한테 약속해줘야 해요. 뭐든지요.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그만 도망치겠다고 약속해줘요. 그가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으로부터, 감정으로부터, 힘든 대화로부터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가지려면 우리 둘 다 반쪽이 아닌 온전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의 요청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단순한 약속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제가 너무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저의 취약한 부분과 정직함을 마주할 용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노력해야 할 빚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떠나려고 돌아서면서 저는 현관에 서 있던 그의 모습을 기억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통이 있었지만 힘도 보였습니다. 회복력. 어쩌면 상처의 층 아래 묻혀있는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를 잃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싸우지 않고는 안 되죠. 조용한 집에 혼자 앉아있는 동안 깨달음의 무게가 무겁고 가차없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어둠은 질식할 것만 같았지만 죄책감, 후회,
결심의 소용돌이처럼 내 안의 폭풍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프랭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별표, 우리가 서로를 방해하고 있는 건가요? 별표,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 후렴구처럼 울려 퍼지면서 변명과 자기 연민 속에 묻어두었던 진실과 마주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저는 제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모든 순간들, 후퇴하는 대신 손을 내밀고 화를 내는 대신 귀를 기울이고 떠돌아다니는 대신 그저 그 자리에 머물렀어야 했던 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프랭크의 연결 시도를 무시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궁극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그를 비난하며 내 자신의 불안감을 좌절감으로 가린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나요? 그리고 침묵이 있었고, 너무 길게 늘어진 침묵.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말없이 지나간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중립적이지 않았고 우리 관계의 근간을 부식시켜 연약하고 불안정하게 느껴질 때까지 갉아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무시하고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면서 표면 아래에서 분노가 골마 터져나왔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프랭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저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었죠. 하지만 지금 고요한 이곳에 앉아서 저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프랭크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프랭크에게 가까이 있을 이유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거리감을 탓하며 나도 모르게 그를 밀어냈던 것이었습니다. 이 진실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취약성은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고 두렵고 노출되는 것이었지만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기회를 조금이라도 원한다면 방어와 부정의 벽 뒤에 계속 숨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프랭크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솔직해져야 했어요. 수년 전 프랭크와 사랑에 빠졌던 예전의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더 부드럽고 개방적이었고 상처받는 것을 덜 두려워했죠. 언제부턴가 저는 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확신하며 굳어져 버렸죠.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소중한 사람을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프랭크를 되찾고 싶었다면, 우리 사이를 되찾고 싶었다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깊이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요. 어려운 대화를 피하거나 감정적 친밀감을 피하지 않는 사람. 쉽지는 않겠지만, 변화는 결코 쉽지 않지만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면서 창문을 통해 희미한 빛이 비추기 시작하자 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프랭크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빚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재건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요. 저는 신뢰와 소통,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결혼 생활을 누릴 자격이 있었고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먼저 제가 프랭크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싸울 수 있다는 것을요. 앞으로의 길은 불확실하고 아직 상상할 수 없는 도전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느꼈습니다. 변화는 인식에서 시작되며 오늘 밤 저는 마침내 제가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은 제 몫이었습니다. 고립 대신 연결을, 두려움 대신 용기를, 정체 대신 성장을 선택하는 것은 제 몫이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알았습니다. 싸우지 않고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제 어깨에 닿은 그의 손길은 가볍고 망설임에 가까웠지만 가슴을 조이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몇 년 전의 단호하고 자신감 넘치는 제스처가 아니라 더 부드럽고 신중한 손길이었어요. 우리가 여전히 서로의 발판을 찾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쉽지 않으실 거라는 거 알아요. 잠시 후 제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용서를 기대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용서를 받고 싶어요. 당신과 나 자신으로부터요. 프랭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앞쪽 어딘가에 고정하고 공원의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발미되는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상쾌한 가을 공기는 은은한 흙냄새와 나무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한동안 우리 둘 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고 기대나 요구의 압박 없이 우리 둘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만 변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가 사려 깊은 어조로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저도 무언가를 붙잡고 있었어요. 최근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분노를요.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사이가 틀어진 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동안 프랭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묵묵히 품고 있었는지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죄책감이 날카롭고 갑작스럽게 제 가슴에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그것을 밀어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비난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의 문제였으니까요. 어떤 종류의 원한이죠? 나는 속이 울렁거려도 목소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여전히 들고 있던 커피잔을 손가락으로 꽉 쥐며 머뭇거렸습니다. 대부분 사소한 것들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저를 외면했던 것 같은 거요? 아니면 내가 항상 당신을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느꼈던 거요. 그리고 더 큰 것들도 있었어요. 내가 당신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던 것 같은 거요. 그의 솔직한 목소리는 제 배를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수년 동안 쌓아올린 부정의 층을 뚫고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그는 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계의 표면 아래에서 너무 오랫동안 골마있던 사실, 즉 진실을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느끼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알아요. 그가 고개를 저으며 재빨리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쌓이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더 빨리 말했어야 했어요. 우리 둘 다 이 일에 한몫을 했어요. 에블린.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둘 다의 노력이 필요하죠. 공동의 책임을 인정하는 그의 말에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결혼 생활의 모든 잘못이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고 확신하며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거든요. 프랭크가 자신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말을 들으니 제가 덜 고립되고 고통의 유일한 설계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었고 대화는 우리 위에 나무를 바스락거리는 산들바람처럼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웃음이 터지는 순간도 있었고 우리가 나누던 교감을 잠깐씩 엿보는 순간도 있었으며 조용히 사색에 잠기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공원 가장자리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평선 너머로 황금빛을 들이우며 내려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기분 좋네요. 프랭크가 정적을 깨고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거의 아쉬움에 가까운 부드러운 표정이었다. 다르지만 좋네요. 그래요. 저도 목에 걸린 덩어리에도 불구하고 작은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쉽다는 뜻은 아니죠. 아니요. 그가 입술을 구부리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건 없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무모하고 절망적인 희망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에 뿌리를 둔 조심스러운 낙관주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좌절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프랭크 옆에 서서 하늘을 호박색과 장미색으로 물들이는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가능성을 희미하게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헤어질 때 프랭크는 저를 잠깐 안아주었는데 그 짧은 포옹은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포옹 속에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던 사랑을 재발견하고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날의 사건을 머릿속으로 되새기며 우리가 나눴던 교감의 순간을 음미했습니다. 진전은 더디고 불확실하며 종종 고통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의 단순함, 제 손을 잡은 그의 손, 그의 목소리에 담긴 조용한 확신이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말이죠. 오랫동안 우리는 의도보다는 습관으로 연결된 한 지붕 아래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사이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번에는 눈을 크게 뜨고 서로를 선택한다는 무언의 이해였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실수와 추측으로 가득 찬 지저분한 작업입니다. 예기치 않게 예리하고 날카롭게 오래된 상처가 되살아나 우리가 쌓아온 깨지기 쉬운 평화에 균열을 내는 날도 있었습니다. 잊어버린 집안일, 부재중 전화 등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일로 여전히 다툼이 벌어졌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두려움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긴장된 어느 날 저녁, 재정 문제로 의견 충돌이 격렬한 언쟁으로 번진 후 저는 부엌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프랭크는 제 맞은편에 턱을 괴고 서 있었고 얼굴의 모든 선에 좌절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노력 중이에요. 제가 목소리가 꺾이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손으로 쓸어내렸고 저는 잠시 그가 자리를 뜰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표정이 부드러워지면서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가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도 공정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저도 제 감정을 말하지 않고 당신이 제 마음을 읽어주길 바라며 참아왔어요.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프랭크는 항상 강하고 금욕적인 사람,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드문 일이었죠. 그가 조금이라도 경계를 늦추는 것을 보고 그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요. 제가 속삭이면서 망설이며 손을 내밀었어요. 내 손가락이 그의 손가락에 닿았지만 그는 떨어지지 않았다. 난 그냥 우리가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괜찮아질 거야. 그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노력해야 할 거야. 지름길은 없어요. 모든 것이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은 척하면 안 돼요. 나는 목에 걸린 덩어리를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름길은 없어요. 제가 외쳤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식탁에 함께 앉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후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털어놓았습니다. 쉽지 않았고 수치심에 가슴이 조여오거나 분노가 끓어오르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텼습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통스럽게도 우리 사이에 무너진 다리를 다시 놓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몇 달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랭크는 저를 위해 카운터에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식료품에 대한 작은 알림이나 저를 미소 짓게 하는 달콤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그의 하루를 물어보고 진정으로 귀 기울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탄 마늘빵과 흘린 소스를 보며 웃으며 다시 저녁을 함께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들은 거창한 제스처는 아니었지만 중요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사랑에 빠졌던 이유를 상기시켜 주었으니까요. 물론 좌절도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의심이 스며들어 교활한 생각을 속삭일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미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것을 무리하게 고치려고 애쓰는 건 아닐까? 그런 밤이면 저는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며 누워 있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프랭크가 출근하기 전에 작별 키스를 해주거나 게으른 일요일에 침대에서 커피를 가져다 주면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고 있었는지 기억이 났어요. 사랑은 거창하고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힘들 때에도 매일매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정원에서 나란히 새 꽃을 심으며 일하던 프랭크는 잠시 멈춰서서 청바지에 손을 닦았습니다. 그는 사려 깊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있잖아요. 이건 진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손끝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우리가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시도할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 서로를 기꺼이 선택하고 또 선택했습니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 마당에 황금빛 빛을 들이우자 저는 프랭크의 옆구리에 기대어 그의 꾸준한 호흡 리듬을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처음으로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예전의 우리가 아닌 우리가 되고 있는 사람으로 서로에게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 함께. 돌이켜보면 우리가 서로를 완전히 잃을 뻔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한밤중에 지나가는 두 척의 배처럼 우리 사이의 틈새가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역경을 딛고 우리는 예전의 우리가 아닌 투쟁과 자기 발견을 통해 달라진 사람으로 서로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완벽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완벽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만의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싸우면서 우리는 처음에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던 사랑을 재발견했습니다. 제가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관계에는 양쪽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매일 하는 행동이자 선택입니다. 파트너의 감정적 필요를 무시하는 것은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파괴적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저는 제 침묵과 철수가 무해하고 심지어 정당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모든 말과 무시한 모든 감정이 신뢰와 연결의 토대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지른 실수에도 불구하고 저는 심오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꺼이 노력한다면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취약성, 정직함, 피하고 싶었던 진실에 기꺼이 맞서는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무게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느껴지는 날도 있었고 회복 불가능한 문제를 너무 열심히 고치려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스멀스멀 기어오르며 속삭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결점투성이인 제 곁에 서 있던 프랭크를 바라보며 제가 왜 처음에 프랭크와 사랑에 빠졌는지 기억했습니다. 제가 믿지 못했을 때에도 그는 우리를 믿어줬어요. 그리고 천천히 저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평화를 느낍니다. 완벽함에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수용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투쟁, 누군가를 깊이 사랑한다는 지저분하고 아름다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프랭크와 저는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사람이 아니며 어쩌면 그것은 좋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더 탄력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를 찢어놓을 수도 있었던 폭풍우를 이겨냈고 그 과정에서 단순한 열광이나 편리함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최근에 읽은 글고 중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다. 관계가 돈독하다고 해서 절대 싸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힘든 싸움 후에도 항상 서로를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랭크와 저는 바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는 쉽게 떠날 수 있는 순간에도 몇 번이고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저는 우리에게 싸울 가치가 있는 미래가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용서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말뿐만 아니라 그 사이의 침묵에도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작은 몸짓, 조용한 희생, 팡파르나 기대 없이 서로를 위해 나타나는 방식에 주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순간이며 우리가 애초에 이 여정을 시작한 이유를 떠올리게 하는 순간입니다. 가끔 사랑이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게 느껴졌던 초창기 시절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땐 행복은 짝을 찾는 데 달려있다고 생각했죠. 지금은 더 잘 알아요. 행복은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힘들 때에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존심보다 친절을, 판단보다 이해를, 절망보다 희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앞길이 항상 순탄하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파트너로서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면서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이면서도 서로 얽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